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잠깐 해보면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혁신안 보고하고 공식 종료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아주 격렬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에 사퇴했어야 한다. 네. 이때부터 우리 당은 좀비 정당이 됐다. 지금이라도 사퇴해라라고 했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 필패다. 결단해라. 이런 식으로 당 중진들이 나서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그런데 그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당 중진들 이렇게 2명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해봤더니 김승수 의원이 반박했잖아요. 네. 카톡으로. 그리고 지금 단결이 중요한데 자꾸 단합을 해치는 이런 하태경, 서병수 이런 중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원팀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다시 그 뉴스 바사삭 오기 직전에 네. 또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취재를 했더니 지금 현재까지 태영호, 강민국, 최춘식, 전복민, 박성민, 양금희, 윤두현, 정복민 초재선들이 카톡방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두 중진이 자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지난 강서 재보궐 선거의 교훈을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때 우리가 왜 17.15% 표 차이로 졌는지 그때 지도부가 사실은 물러났어야 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네. 오래 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초재선들 그것도 TK 중심으로 해서 쫙 나서서 이른바 김기현 엄호 부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 상황을 제가 종합해서 들고 온 건데요. 네. 이런 분위기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계속한다. 예, 계속하고 안 물러난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지금 그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뭐 오늘 발표된 어제 발표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런 기조를 보면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영남 지역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텃밭부터 지금 지지율이 더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TK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일보 조사를 보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얘기하시죠. 하셔도 되나요? 7.3%인가요? 네. 추락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표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TK, PK 수상하다. 매우 심각하다. 이 점을 자각해야 된다. 아니면 영남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지역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마저도 됐고 우리는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년 선거 잘하겠어요.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진단이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죠. 결국 공천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공천이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TK 같은 경우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거든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요. 서병수 의원은 조금 다른 갈래로 봐야 되지만 이제 서울로 오겠다고 했잖아요. 수도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분위기로 계속 이어가면 내년 선거 해보나 마나 어렵다. 그러면 당이 좀 정신 차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분위기는 영남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니까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나는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 그렇죠. 같다. 예, 주변은 모르겠고 나는 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죠. 오징어 게임처럼. 근데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오징어 게임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게 매우 심각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안 듣는다. 예. 듣고 바꿔야 되는데 안 듣고 안 바꾼다. 그러면 내년 선거는 보나마나다. 이런 결론이 너무 뻔한 상황인 거죠.
아까 여론조사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런 여론조사 내용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제이리님이 왜 조중동이 비상등을 켰는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선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사퇴 요구가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당 중진들이 나서게 된 좀 파보면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가 네. 국민의힘 내부 판세 보고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석 가운데 6곳만 네. 텃밭인 6곳만 우세한다고 나온다. 내부의 보도를 하면서 이대로 되겠냐 이런 위기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공개를 안 한 거죠. 네, 공개를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당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누군가가 조선일보에 흘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거를 대서특필을 하고 이렇게까지 보도하는데 안 들을 거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이번에 이제 그 개각 명단에서 경영학과 교수가 보훈처 장관으로 가고 외교부 차관이 보훈부 장관. 네, 그렇죠. 아니죠. 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갔죠. 중기부. 근데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보훈부 장관으로 가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그 임기 석 달밖에 안 되는 산업부 장관 또 나와서 출마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지난 7월에 임명된 김용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빼가지고 방통위원장으로 넣겠다는 이런 거고 더 심각한 것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인사청문 요청이 국회로 안 온다. 알아봤더니 이분이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끝나지 않으면 못 넘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급해서 지명 발표를 먼저 했는데 못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도하 보수 언론들이 사설 칼럼 형태로 김홍일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문화일보 같은 매체도.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 지난 금요일에는 이기용 칼럼인가요? 동아일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내년 선거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겪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경고 사이렌을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취재해 보면 대통령께서 불편해할 만한 이슈들은 아예 보고가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도 그리고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대통령이 이길 줄 알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결과 나오고 나서 앞불싸하고 났는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또 뭔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사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당내 영남 지역 인사들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좀 감싸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제히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승수 의원이 먼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나섰고 네. 박대출 의원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영호, 강민국 등등. 그러니까 초재선들이 싹 다 나서서 김기현 대표를 엄호하고 있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영남도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TK 자민련이 된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춤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모르겠고 부산 경남 모르겠고 TK에서만 당선되면 내가 당선되면 된다. 이런 주의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데요. 제가 국민의힘 국회 현역 의원한테 제가 어제 2분 정도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2분 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을 하시던데 우리 당은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조용하다. 얘기냐면 그 공천 문제 때문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불이익 안 받으면 돼.
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병수 의원 정도, 하태경 의원 정도라는 것이고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잘못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용기 있게 나서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쭉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의 역사라는 것이 요새 뭐 서울의 봄 영화가 히트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어떤 거구나. 서울의 봄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보도가 이제 국회 상황 때문에 이제 특검법 때문에 이제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아니다.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둘러 부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상황인가요? 늦춰질 것 같아요. 네, 늦춰질 것 같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당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언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금태섭 전 의원이 출연해서 캠프 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나가면 딴 분들은 얘기해도 되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주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여간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처음 했는데 금기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별건으로 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28일 그러니까 20일 날 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28일 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 쌍특검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리하고 나면 이것이 이제 대통령에게로 갔다가 대통령이 건대 제의 요구를 하면 다시 국회로 와서 200표를 얻어야 이 법이 효력을 발생을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18개라는 거예요. 네,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 그다음에 도하 야당 합쳐서 플러스 18표만 있으면 200개가 될 수 있고 200개가 되면 바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 이걸 처리해서 넘길 수는 있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다시 왔을 때 발의를 하려면 18개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18개 표가 그렇죠. 플러스 돼야 된다. 18개만 넘어오면 200석이 돼서 200표를 통해서 이제 특검법을 바로 특검 임명하고 이런 절차 특검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에 들어가고 특검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도 내가 이것을 당을 잘 정리해서 요거 처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속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카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는 내가 용산하고 잘 해서 공천 문제에 무리 없도록 할 테니까 당신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기현 대표 파워가 예전과 다르다. 상당히 역시 영남 4선 중진답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당신 이제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변방의 소리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를 싸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공관위원장 누가 할 건지 선대위원장 누가 할 건지 사실은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선거에 잘 활용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정도에 뭐 공천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막 오르고 여기서 뭐 하위 22% 해서 그 46명에 대한 명단이 돌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정리된 거 아니니까 그거 유포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해서 말은 못하지만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면 폭발하는 지점은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제적의 3분의 2다. 200표가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석률이 떨어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짰을 그렇습니다. 때 대충 200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간이 구성 총선 준비 늦춘다니 다들 미치셨습니까?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특검 받으란 얘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날로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준석 대표도 전 국민의힘 대표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거부권을 발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 10 가운데 7명은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걸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 결단을 할지는 알 수 없는데 보면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당내 이러저러한 역학관계에 따라서 노선을 정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부산을 찾아서 그것도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네. 이른바 분식집 회동을 했어요. 네. 이거 사실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참. 한숨부터 쉬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19대 29라는 정말 황망한 성적표를 받아든 부산 엑스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라도 책임지는 경질성 인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액션이 나오거나 그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거가 저렇게 완패를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19일 만에 다시 사무총장 했던 분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정치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앞으로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정판 중에 하나가 이 떡볶이 먹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 민심을 더 자극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기획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영 장관 같은 분은 막 윤석열 엄호하는 가운데 이재용 엄호하니까 뭐 이재용 회장 쉿 하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네. 대통령 심기경호 해야 되는데 이재용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몇몇 눈치 없는 분들이 이재용 엄호하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이런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 2023년도 대한민국 현주소에 맞는 정치 문법인 거냐. 아니 이재용 나올 수도 있고 이재용이 나오면 이재용 나오는 대로 존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윤석열만 나와야 되고 이재용은 나오면 안 되는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앞으로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국가에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아이 뭐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떡볶이 먹방이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평가나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맞냐 이런 정치가 맞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면 네. 이제 대기업 정말 질비한 대기업 총수들이 그 재래시장에서 이제 이 어묵 국물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배포를 했잖아요. 그 사진이 굉장히 모양새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획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대통령실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그 대통령의 동선을 짜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사의 시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 아니 기획 아니겠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수부 검사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거나 뭐 재벌 총수거나 뭐 주로 대체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평등하거나 낮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지위 고하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오늘 뭐 금태섭 의원 얘기에 따르면 아닌가요? 뭐 어디 뭐 제가 뭐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 재벌 총수들 나이 어린 총수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반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야 불러. 떡볶이 먹자. 뭐 이런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차원에서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듣고도 무시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건 좀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근데 기자들도 잘 취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댓글 유알님이 저 어묵집은 대박이 났다는데 예. 지금 뭐 해프닝성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 방문했던 그 뭐 분식집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과 관련 행정지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젓가락 논란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집이 대박이 나서 제가 또 명칭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 가게는 원래 그런 그 플라스틱 접시하고 빨간 젓가락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굉장히 유명한 깡통 시장에서 곳이라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유명한 굉장히 직원들도 많고 크게 장사를 하는 그런 떡볶이 가게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떡볶이를 드시다가 왜 우리 같으면은 대체로 이렇게 하잖아요. 뭐 떡볶이 1인분 뭐 순대 1인분, 튀김 1인분, 뭐 어묵 몇 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내어주고 우리가 그걸 먹고 값을 치르고 가는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담아주면 그걸 그렇죠. 이제. 근데 윤 대통령은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떡볶이 드시던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었는데 저거는 판매용 만두인 거죠. 예, 판매용 만두기 때문에 저 젓가락 옆에 있던 만두를 누군가가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 어떤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그 위생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도 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에티켓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대통령께서 저런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자주 드셨다면 그 정도의 에티켓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남들이 사갈지도 모르는 만두에 젓가락을 대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럼요. 예,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만두를 다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 있는 만두를 다 사갈 것도 아니잖아요. 다 사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되냐.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것도 사실은 다 그 기획이지 않습니까? 경호처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전날 그 미리 먹어보는 테스트하는 분도 다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동선 다 체크해야죠. 동선 다 누구를 체크하고 만나는지. 혹시라도 VIP가 뭐, 가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기획된 행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그냥 하지만 VIP의 젓가락까지 기획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VIP 젓가락이 어디로 갈지까지 기획이 안 되니까 참 그러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잠깐 네. 해보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긴 해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연을 내비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을 때 고전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만나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 상황이라서 그럼 이게 이 두 분이 만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취재해 보니까 만날 것 같아요. 조만간. 네.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걸로 보이고 만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만난다고 해서 만나기는 할 건데 이제 네. 만나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찍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낙준연대 뭐 그걸 또 민주당에서는 낙석연대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석도 못 얻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건 별건으로 하고 어쨌든 만나기는 할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 분이 정치를 같이 할 거냐. 이건 또 별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을 하는 차원에서 또 연세도 있고 뭐 정치 구력이 많은 분이고 또 평생 민주당을 하셨고 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를 모셔와서 함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봐라 이낙연 전 총리까지 오는 신당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를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전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네, 또 전남지사도 하고 이분은 정치적으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온 평생 민주당을 했던 분인데 그동안 양당 체제에서 정치를 했던 분인데 느닷없이 다당제를 얘기하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도대체 그분이 갖고 있던 정치 지향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현역에 있을 때 당대표이던 시절에 그때도 선거법 바꿔가지고 다당제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다당제를 주장하는 것이며 그분의 정치 노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나기는 하지만 만남 이후에 벌어질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무엇도 확약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배의 시선 집중 나와서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을 얘기했는데요. 이 전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탈당을 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할 겁니다. 12월 27일에 탈당 딱 정리하면 제가 결심한다면 그러면 만약 그게 같은 날 혹시 탈당 선언을 같이 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있다 봅니다. 이른바 천하용인 중에 그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있다 봅니다. 얘기가 됐습니까? 얘기됐다 봅니다. 그 안에서 물론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예. 저는 지금 정치 상황이라 그러면은 거의 다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예. 그러면 천하용인 말고 우리 그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그럼 같이 집단 혹시 성명이 나올 수 있나요? 탈당 성명이 그날? 제 성격상 그런 걸 원래 종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을 할 때도 네. 제가 온라인 당원 가입 사이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직접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은 그때 신당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당의 시도당으로 탈당 텍스가 날아가도록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게 맞지 무슨 옛날 방식대로 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늘 다 서명해서 보내주시면 이걸 제출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결심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긴 했지만 27일 탈당 의사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천하용인 거의 다 참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관건이 이제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존 여권 인사가 얼마나 합류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아플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고 나서 오전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 이 대표 추측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명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천하람, 네. 그다음에 허은하, 김용태, 인이 이기인. 근데 그쵸. 이기인은 확실해요. 이기인은 경기도 의원 던지고 어디라도 출마하라고 하면 할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은 확실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창당을 한다. 완전 결심. 100% 이제 100%다. 한다. 김용태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아직은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을 좀 더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거 더 해보고 그리고 도저히 안 돼도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훨씬 강합니다. 네. 허은하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창당과 함께 탈당을 하게 되면 의석을 잃게 돼요.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서 고민이 많아요. 하더라도 아마 제일 최종의 순간에 결단을 할 걸로 보이고요. 천하람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미 1,000명의 당원들이 있고 이분들하고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홀몸이 아니어서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확인했는데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걸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하용인 중에 이기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세모, 예, 동그라미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덧붙여서 현역 국회의원들 누가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잖아요. 근데 요것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누가 간다, 저 갈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오는 분은 없다. 다만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있으니 원칙과 상식이라는 겁니다. 아, 원칙과 상식. 예. 아, 여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야권의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대표, 뭐 이제 이런 건데 원칙과 상식 쪽에 제가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아마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경선 룰에 따라서 하면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당에 있어서 안 되느니 차라리 이준석 신당으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한번 자웅을 겨뤄보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깃발 들고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온 더 레코드에서 이 내부는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만남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단합으로 가는 길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그 분열적 각으로 쓰고 있어요. 정쟁 위주로, 분쟁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보시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의 17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 4명이고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있고 이낙연 대표. 이게 다 합치면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막 친명 반명 구도로 이렇게 규정하고 막 그 세력이 동등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그분들 경선이 어려워서 아마도 경선 때문에 나가게 된다면 그럼 뭐 나가는 거지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분위기 정도예요. 그래서 네. 뭐 당이 뭐 판이 뭐 판세가 뒤집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가 막 출렁이고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민주당은. 네. 그래서 조금 너무 과하다. 우리 언론들이 쓰는 내용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지난주에 제일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총리 연대당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진짜 실제로 당을 나가서 할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오늘 김민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선 불복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과거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던 민한당 같은 사쿠라 정당 하겠다는 거 아니냐 판을 교란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반드시 윤석열 심판 이걸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삼지대를 차지하고 있으면 판 자체가 교란된다. 명백한 심판 구도가 안 생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체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김부겸, 정세균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진짜 정세균 전 총리의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의 특별 당비를 냅니다. 네. 예, 이것은 이낙연 전 총리가 막 신당 창당하고 뭐 바깥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은 문재인의 뜻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어필하는 차원의 정치적 액션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느닷없이 왜 갑자기 500만 원 경남도당에 지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중심으로 단합하고 단결해라라는 메시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세균 전 총리와 평생 정치를 해왔던 안규백 의원 있어요. 민주당의 사선인가 5선 의원, 사선일 겁니다. 의원인데 이분이 전략공천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분을 심은 것은 뭐냐면 정세균 나 안 나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저희가 좀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 뭐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좀 건강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다각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것은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서 병립형으로 퇴행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탈당해가지고 무슨 이낙연 전 총리하고 셋이 뭉쳐가지고 뭐 신당을 한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들어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조금 더 다독이는 차원에서 뭐 사진 한 장 찍고 그림을 만드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건강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민주당 간판 안에서 내는 거지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분열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민주당 지금 분위기가요. 민주당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지지자 민주당 당원이 24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공산당, 북한 조선노당당 그다음에 제일 많은 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3위 정당이에요. 예, 이런 정당이 없어요. 비교군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 공산당은 아파트마다 세포 조직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는 정당이고 이 당의 당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쭉 여론조사 지표로 드러난 거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무슨 신당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 정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 정치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법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혜경 여사 법카 또 수사하고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청 또 압수수색하고 아니 도대체 전님 그 지사 부인의 법카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경기도청을 또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또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걸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 정치 안 통한다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에둘러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먹힌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배 정치인들의 말을 좀 이젠 좀 들으셔라 이런 충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충언이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